최근 캐나다와 잠수함 사업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이 이번엔 유럽에서 또 한 번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스페인 육군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최종 플랫폼으로 낙점됐는데 스페인이 갑자기 그 K9을 통째로 뜯어고치라는 요구를 들고 나온 겁니다. 바꿔 끼우라는 부품의 정체가 더 기가 막힙니다. 스페인 군인들조차 못 쓰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하자품으로 유명한 물건이거든요. 결국 또다시 성능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 자국 이권을 나누는 판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캐나다가 나토와 EU의 눈치를 본다는 어설픈 명분으로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던 얼마 전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이미 캐나다가 그로 인한 것엔 역풍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스페인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스페인이 보여주는 지금 태도는 자국 내 언론과 여론마저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캐나다는 60조 원짜리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하나오션 대신 독일 TKMS를 골랐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나토 동맹이라는 정치 논리가 앞선 결정이었고 그 대가는 지금 캐나다가 고스란히 치르고 있죠. 수주를 따낸 TKMS의 주가는 발표 직후 오히려 주저앉았고 투자자들은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과 안보학계에서는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이 북극해에서 정말 작전할 수 있는지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인도 일정마저 불투명해지자 캐나다 안에서는 이 순위로 밀어둔 하나오션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밀어내고 손에 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이 바로 그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미국제 M109를 굴려온 스페인은 결국 72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12조 5천억 원이 넘는 포병 현대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궤도형 자주포 128문을 비롯해 280여 대를 갖추는 사업에서 K9이 독일 판처하우비츠를 비롯한 경쟁 기종을 모두 제치고 최종 플랫폼으로 뽑혔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최대 방산 기업 인드라와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한화가 제공하는 K9 플랫폼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인드라가 스페인군 요구에 맞춰 현지에서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게는 남유럽 시장의 문을 여는 교두보였고 스페인에게는 노후 포병을 갈아치우며 자국 방산 생태계까지 키우는 그림이었죠. 양쪽 모두에게 남는 장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페인의 욕심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국방 예산이 해외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산업 주권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명분 자체는 어느 나라나 내세우는 것이고 원래 한국은 이런 요구를 유연하게 받아주기로 정평이 난 나라죠. 폴란드 현지형 K9PL이 대표적입니다. 폴란드 WB그룹의 토파즈 사격통제 체계와 포넷 통신 체계, 오브라3 레이저 경보 장치를 그대로 얹었고 포탑 기관총도 폴란드산으로 달았습니다. 차체 전면의 방호력까지 폴란드군 요구에 맞춰 보강해줬죠. 그런데 스페인이 손대겠다고 나선 부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변속기입니다. 현재 K9에는 미국 앨리슨의 군용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습니다. 이 변속기가 엔진과 한 덩어리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 조합을 파워팩이라고 부르는데 40톤이 넘는 궤도 차량에서 파워팩은 심장 그 자체입니다. 폴란드가 손댄 통신 장비나 기관총과는 무게가 전혀 다른 영역이죠. 이 파워팩은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혹한, 호주의 사막, 인도의 고산지대까지 전 세계 극한 환경에서 이미 검증을 끝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100% 성능으로 굴릴 수 있다는 K9의 명성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지닌 국산 파워팩도 있습니다. 이미 개발은 완료되어 현재 출고 중인 K9은 국산 파워팩을 달고 있으며 기존의 K9 물량 역시 한국과의 협의하에 파워팩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파워팩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변속기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속기를 갈아 끼우면 엔진이 만든 동력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새 변속기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니 차체 내부의 강철 골격을 뜯어고쳐야 하고 발열량과 무게 중심이 달라지니 냉각 장치와 차체 균형, 사격 반동을 제어하는 통제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새로 설계해야 하죠. 부품 교체가 아니라 자주포를 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대수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대수술을 감수할 만큼 스페인이 들이민 변속기가 뛰어난 물건일까요? 문제의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는 스페인의 사파 플라센시아입니다. 사파는 자사 변속기가 동력 전달 효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K9이 거친 지형에서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페인 안보 전문 매체 에스쿠도 디지털이 전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파가 만든 변속기를 얹은 스페인군의 차세대 드라곤 장갑차와 카스트로 공병 장갑차는 고질적인 성능 미달과 고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최전선 작전 지휘관은 알메리아 지역에 21억 유로어치 드라곤 장갑차 수십 대가 서 있지만 차체 무게를 견디지 못한 변속기가 계속 오작동을 일으켜 어떤 임무에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3조 5천억 원어치 장갑차가 하자품 변속기 하나 때문에 주차장 신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륜형 장갑차 무게조차 버티지 못하는 그 변속기를
무거운 포탑을 돌리고 155mm 포의 사격 반동까지 견뎌야 하는 40톤급 궤도 자주포에 끼워 넣겠다는 얘기죠. 자국 장병들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계약 구조 자체를 흔드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스페인에는 산타바르바라 시스테마스라는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유럽 자회사인 GD-ELS 소속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바로 네메시스 자주포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K9과 정면으로 맞붙었던 경쟁 기종이죠. 여기서 밀려 탈락한 산타바르바라는 자국 업체를 배제한 게 부당하다며 스페인 국가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산타바르바라는 이번엔 주계약자인 인드라와 물밑 협상을 벌여 합작회사 형태로 사업에 끼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안 되니 옆문으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산타바르바라가 그렇게 사업에 들어오는 순간 K9의 1급 설계 도면과 장갑 기동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경쟁 기종을 만드는 회사에 자기 설계도를 넘기라는 요구입니다. 산타바르바라가 그 기술로 네메시스를 개량해 다음 국제 입찰에서 K9을 겨냥한다면 한국은 제 손으로 경쟁자를 키운 꼴이 됩니다. 애초에 한화와 인드라가 맺은 계약에는 민감한 기술에 접근할 제3의 업체를 끌어들일 때 반드시 한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죠. 그럼에도 스페인 쪽은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유력 경제지 엑스판시오는 지난 21일 인드라가 산타바르바라와 손을 잡을 경우 한화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절하면 8조 원짜리 사업이 날아간다는 압박을 공개적으로 흘린 겁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스페인 쪽이 훨씬 손해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스페인이 한화의 위약금부터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검증이 끝난 플랫폼을 버리고 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몇 배로 불어나는데 정작 손에 쥐는 성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반세기 넘게 M109를 굴려온 스페인 포병의 공백도 그만큼 더 길어집니다. 현지에서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술적으로 따지면 답이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인데 왜 이런 결정이 밀어붙여지고 있을까요? 답은 지분 구조에 있습니다. 사파는 주계약자 인드라의 지분 7.94%를 쥐고 있고 이사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발주처를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은 부품업체가 자사 변속기를 강제로 끼워 넣으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무기의 성능이나 전투 적합성이 아니라 자국 방산 자본의 이윤과 사내 정치 논리가 40톤짜리 자주포의 심장을 결정하고 있죠. 일선 장병의 생명보다 자기 밥그릇 계산이 앞선 셈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앞서 본 캐나다가 다시 떠오르는데 두 사업 모두 한국 무기의 성능이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캐나다는 성능이 대등하다고 인정하고도 나토라는 정치 논리로 독일을 골랐고 스페인은 K9을 골라놓고 자국 이권 계산으로 그 K9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언제나 기술이 아니라 상대국의 정치와 이해관계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역내 기업에만 방위 기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바이 유러피안 기조를 강화하면서 이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도 이제 이런 사안을 기업끼리의 분쟁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약서에 못 박고 정부 차원의 외교 채널을 함께 가동하는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벽은 무엇으로 뚫어야 할까요? 결국 답은 성과입니다. 지난달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에서 70km 떨어진 오르지슈 훈련장에서 용감한 멧돼지라는 이름의 대규모 훈련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16기 개화사단의 리투아니아군과 프랑스군까지 합류한 이 훈련의 주역은 한국이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이었죠. 노르웨이도 지난 3월 14개국 3만 2천여 명이 투입된 북극권 최대 규모 훈련을 치렀는데 그 눈밭에서 포병 화력을 책임진 장비 역시 K9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소련제 곡사포와 반세기 묵은 장비를 굴리던 퇴물 군대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토 안에서 손꼽히는 포병 화력을 갖췄고 함께 훈련한 회원국들은 그 변화의 속도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폴란드도 스페인과 똑같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K9 도입이 결정되자 한 폴란드 장성은 자국산 크라프 자주포가 이미 역량을 갖췄다며 두 가지 포병 체계를 굴리면 그동안 쌓은 것을 잃는다고 공개 반대했습니다. 지금 스페인에서 나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논리였죠. 하지만 과거 폴란드는 자국 기술로 자주포 차체를 만들려다 시험에서 고장을 반복하며 실패했고 결국 K9 차체에 영국제 포탑을 얹어 급조한 크라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K9 도입을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폴란드군은 결국 그 반발을 넘어섰고 두 차례 계약으로 확정한 K9만 무려 364문에 이릅니다. 노르웨이는 또 다른 사례를 남겼습니다. 과거 노르웨이 설원에서의 K2 실성능 평가는 거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보란듯이 꺾어버렸으니까요. 이에 국방조달청은 의회에 K2를 사라고 2번 넘게 권고했고 총참모 총장까지 전차를 살 거라면 K2여야 한다고 못 박았지만 집권 여당은 독일과의 협력을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택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직접 공개한 평가 보고서에서 K2가 성능과 가격 모두 앞섰는데도 결론은 정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그로 인해 상당한 역풍을 견뎌야만 했고 반성한 뒤 포병 사업에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소가 K9 비다르 사업이 예산과 일정, 성능 목표를 모두 충족했다고 공식 평가하자 독일산을 검토하는 척만 하던 노르웨이는 결국 K9으로 되돌아와 현재는 세 번째 계약까지 맺었죠. 우리는 오랫동안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제와 독일제 앞에서 국산이라는 표현이 성능을 양보한다는 뜻으로 통하던 시절, 남의 나라 자주포를 보며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부러워하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죠. 그런데 지금은 유럽 한복판에서 독일 자주포를 밀어내고 우리가 만든 물건이 남의 나라 국경을 지키는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부러워하던 쪽에서 부러움을 받는 쪽으로 자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한국이 할 일은 이 성과를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이고 폴란드의 포병 진지와 노르웨이의 평가 보고서가 곧 다음 도입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설득 자료입니다. 자국 이권을 챙기겠다고 검증된 심장을 뜯어내려는 스페인의 행동의 대가는 결국 스페인 장병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넘겨줄 수 없는 선은 끝까지 지키고 그 선을 지킨 물건이 어떤 성능을 내는지 전장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정치 논리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